여러분 안녕. 미술 시간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이 그래도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중에 뭐가 더 좋아? 라고 질문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친구들이랑 선생님 만나는 게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되게 감동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온라인 학습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들으시라는 의미에서 조금 자극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미술 시간에 올라가는 영상이 크게 색하고 입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색하고 입체에 관한 내용도 역시 여러분들이 추후에 등교하고 치르실 활동지와 연관이 매우 깊은 내용이라서, 사실 이 영상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시면 활동지를 작성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활동지가 무려 30%나 들어가는 논술형 평가인데, 이거를 날려이시면 아무리 그림을 열심히 그리도 좋은 점수가 나가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부디 이 영상의 내용을 필히 잘 숙지하시기를 바라면서 선생님이랑 이제 색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색은요, 사실 이미지를 어느 정도 보면서 하는 게 좋은데, 이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미지 파일이 좀 제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오픈 카톡방에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주제라서 다 알고 계실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할 테지만, 우리가 나름 평가를 위한 내용으로 제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용어가 나올 때도 있고 또 굉장히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헷갈리지 마시고 선생님이 그냥 알려드리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되니까 선생님을 믿고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색에 관한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색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세 가지의 속성을 먼저 배울 건데, 우선 첫 번째 색상입니다. 말 그대로 색 자체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색상은 그 색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을 지칭함으로써 유채색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유채색이 뭔가요? 하는 친구들, 이게 분명히 초등학교 때 등장하는 설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색은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무채색에는 보통 흰색, 회색, 검은색 같이 색이 없는 것들을 지칭을 해서 우리가 무채색이라고 하고요. 이 유채색은 흰색과 회색, 검정색을 제외한 모든 색깔을 가리켜서 유채색이라고 합니다. 이건 색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색이 없는 색깔이 있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색상은 유채색에만 존재하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지금 빨강색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색은 빨강이 색상 성질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파란색이 되면 이건 파랑이 색상 성질이 되는 거죠. 초록이면 초록. 이게 너무 쉬운 내용이잖아요. 보라색이면 보라. 이런 식으로 이 색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을 색상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를 이제 디자인 분야에서는 H라는 약자로 표현을 하는데, 이 H는요, 휴라고 하는 색깔, 색조 혹은 빛깔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색상은 H라는 약자로 쓰이고는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색의 두 번째 속성은요, 명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 명도는 워낙 자주 제가 얘기하기도 했었던 단어인데, 색이 얼마나 밝은지 어두운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우리가 명도라고 합니다. 색의 밝고 어두운 거는 모든 색깔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건 무채색하고
유채색 둘 다에 존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명도를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건 무채색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채색은요, 여러분, 컬러, 즉 색상이라고 하는 부차적인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무채색은 아까 얘기했듯이 흰색과 회색과 검은색을 지칭하는 색깔이라서 뭔가 색이라고 하는 부차적인 요소가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방해할 요소가 없다 보니까 너무나 순수하게 얼마나 밝은지 어두운지만 드러낼 수 있는 색상이 바로 흰색과 회색, 검정, 이 무채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채색이 명도의 기준이 되는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명도는 디자인 용어로 V라는 약자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value라는 뜻이고요. 이 value의 단어의 뜻이 여기서는 물체의 색, 빛의 색, 밝기 이런 뜻을 가지고 사용이 되기 때문에 명도는 V라고 하는 약자로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색의 삼속성은 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도는 자칫 잘못하면 색상하고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 채도는 색이 얼마나 맑고 순수한지, 즉 얼마나 맑고 탁한지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탁해지면 채도가 당연히 낮은 거고, 색이 맑고 순수할수록 채도가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채도 역시 무유채색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맑고 순수하다는 건 어쨌든 색이 존재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색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무채색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채도에는 유채색에만 존재하는 애고요. 이 채도의 약자는 C로 지칭을 합니다. 얘는 뜻이 크로마라는 뜻이고요. 이건 채도라고 하는 뜻 자체를 지칭하는 단어고, 이 크로마에서 나와서 약자는 C로 표현된다는 거. 그래서 색의 참속성에서는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색상과 채도는 유채색에만 존재하는 거고, 명도는 유채색과 무채색 둘 다 존재할 수 있지만 무채색이 기준점이 되는 친구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색의 삼속성이다. 이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색의 물리학적 분류에 따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독일의 심리학자인 카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분류된 색의 종류인데 총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뭐 4가지나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색은 거의 뭐 1가지에서 2가지 정도고요. 어쨌든 분류 자체는 이 4가지로 분류된 카츠에 의한 색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색인데요. 이 면색은 어떠한 외부 조건의 영향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시각에 들어오는 이 색 자극만이 존재하는 느낌을 가리켜서 면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어떤 외부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색깔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가장 원초적인 이 면색을 어떻게 하면 관찰할 수 있나요? 사실 우리 인간은 가장 간단하게는 빛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의 온도라든지 시간에 따라서도 많은 조건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이 원초적인 순수한 그 어떤 다른 거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면색을 관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한 면에 구멍이 뚫린 검은색 상자 안에 숙면이 아니고요. 에휴, 이게 색면입니다. 미안해요. 이 색면을 붙이고 구멍을 통해서 바라보면 돼요. 즉 이렇게 검은색 상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안에 아주 순수하게 나타낼 수 있는 색면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걸 관찰할 수 있는
한쪽 면에다가 조그만한 구멍을 뚫고 여기서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 이 순수한 면색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개구색이라고 합니다. aperture color라고 얘기하고, aperture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카메라의 조리개를 지칭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한 구멍으로 관찰하는 색이다 라는 뜻으로서 개구색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면색인데,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흔히 관찰될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색을 이 표면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물체의 표면에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해서 우리의 이 눈으로 들어오는 색을 바로 표면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면색은 명확한 실체감이 존재하는 색깔이고요. 왜냐면 우리 눈에도 직접 관찰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체가 가지고 있는 면색을 우리 눈에 들어오게 하는 거라서 명확한 실체감이 존재하는 색이고요. 불투명감하고 재질감까지도 관찰할 수 있어요. 왜냐면 빛을 반사해서,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해서 나타나는 색이라서 불투명하거나 재질감을 가질 수 있는 색이 바로 표면색이라고 하는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간색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일정한 두께에 의해서 형성되는 색 자극이에요.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색이 있는 유리가 겹쳐져 있을 때나 물 같은 걸 바라볼 때, 즉 바다에서 이렇게 파도가 겹쳐져서 나오는 장면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일정한 두께가 겹쳐져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공간색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관찰되는 색깔, 공간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광원색입니다. 이 광원색은 전구나 불꽃처럼 빛이 발원하 보였을 때 이 물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색 자극이에요. 전구나 불꽃 말고도 이런 촛불 등에서 이렇게 빛이 퍼져나왔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색 자극 같은 것도 역시 광원색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카츠가 얘기했던 물리학적인 색 자극 4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면색, 두 번째는 표면색, 세 번째는 공간색, 네 번째는 광원색,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표면색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면색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카츠 말고도 사실 색을 분류한 학자들은 정말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쨌든 시험을 위해서 구분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카츠가 제시했던 4가지 색깔의 명칭과 뜻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예시로 들만한 것들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활동지 작성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츠의 물리학적인 4가지 색의 분류, 여러분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드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색채 조화론입니다. 사실 이 색채 조화론은요, 심리학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진짜 굉장히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제시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작품하고, 우리 그때 평면으로 표현하기 작품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색채를 칠해주는 채색 작업까지 완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채색 작업에 순수하게 연관된 내용으로 하는 거라서 이 저드라고 하는 사람만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지만, 사실 색채 조화와 연관돼서는 정말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발표를 했다는 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저드와 연관된 내용을 살펴볼 거라는 점 알아두시고 내용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색채 조화론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사람들, 색채 조화란
우리 인간들이 좋고 싫어하는 문제에 불과할 뿐이며 이 색채 조화에 따른 정서적인 반응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 시간, 그때의 상태, 즉 때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배색에 실증이 나면 어떤 변화라도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원래 무관심하던 색의 배합도 찾아보고 있으면 좋게 생각하는 일도 있다 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색채 조화론을 저드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색채 조화라는 것이 즉 주관적인 거냐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 주관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도 이 색채 조화론을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내용을 마치 논리적인 척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매력이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색채 조화론은 조화의 원리로 크게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서의 원리인데요. 이 질서, 명칭의 뜻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 색채의 우리 삼속성에서 얘기했던 색상, 명도, 채도 중에 하나만이라도 규칙적으로 조화를 시킨다면 이거는 굉장히 조화롭게 우리 시각을 인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색상이 유사한 애들끼리 배치를 하거나 명도가 유사한 애들끼리 배치를 하거나 채도가 비슷한 애들끼리 일정하게 규칙을 부여해서 배치를 한다면 이건 조화로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서를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느냐가 적용된 게 질서의 원리, 질서, 규칙 이런 키워드는 잘 외우셔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사의 원리입니다. 그 어떤 색채라도 뭔가 공통점이 있다면 그거는 조화로울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 유사와 공통점 역시도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비슷한 색깔이 얼마나 유사한 색깔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화로움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조화의 원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 친근감의 원리인데 우리가 쉽게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색처럼 우리 사람들이 익숙하게 인지할 수 있는 색은 조화로울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자연 환경에서 나오는 색들은 사실 무리가 없는 색깔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칠판에 초록색과 책상에서 관찰되는 갈색 이런 것들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편안한 색깔들이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친근한 자연에서 발견될 수 있는 색상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조화가 된다면 이건 조화롭다라고 하는 주장인 거죠. 이런 것들은 얘들아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논리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근거로 제시할 만한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근감의 원리 세 번째 저드의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명료성의 원리입니다. 배치된 색의 관계가 모호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명쾌하거나 하면 조화롭다라는 뜻이에요. 말이 왜 이렇게 써져있지? 미안해요. 명쾌하면 조화롭다예요. 그래서 이 배색된 색채의 관계가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이건 명료하기 때문에 조화로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강색하고 빨강과 주황이 섞인 애매한 색이나 이런 걸쳐져 있는 색깔들끼리 배치하는 것보다는 빨강색과 파랑색을 이렇게 배치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각적으로 명쾌하기 때문에 조화로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역시 논리적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드의 색채 조화로는 4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질서, 두 번째는 유사, 세 번째는 친근감, 네 번째는 명료성이었는데, 이 4가지의 색채 조화로는 여러분들이 그림 속에서 사용했던 색깔들을 왜 선정하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중에서 자기가 사용한 색채랑 비슷한 것 같은 요소를 제시를 해주면, 오, 이 사람은 저드의 색채 조화론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색상을 정했구나 라고 하는 굉장히 논리성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와, 이거는 얘들아, 선생님이 활동지 뭐 나오는지 다 알려줬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게 색채의 삼속성, 그리고 카츠가 분류한 색의 물리학적 분류, 그리고 저드의 색채 조화론, 이렇게 3가지 배웠거든요. 이 3가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평면으로 표현하기 채색 작업에서 정한 색깔 표현을 설명할 수 있는 논거들이 되기 때문에 꼭 이 3가지 전부 다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화이팅!